자, 그러면 수행평가 안내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면역 끝부분에서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게시해 둘 거니까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 자, 수행평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 탐구하기인 거고, 혈액형을 판정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한번, 그 다음에 논술평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실험은 5점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로 보는 것 중에 판정 원리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 5점, 그 다음에 논술하는 거 15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형 판정하기는 혈액형의 판정 실험의 순서와 주의사항 잘 숙지하고 항 A, 혈청, B혈청, 혈액 등을 적절히 잘 배치했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응집 유무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잘 그렸는지, 그 다음에 실험실 주변을 정리를 잘 하고 처리 같은 걸 잘 했는지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들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 판정 원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적혈구 표면의 응집원과 혈장의 응집소의 명칭을 과학적 용어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서술했는지, 그 다음에 특정 항원과 특정 항체 사이의 특이적 결합에 의한 응집 반응의 원리를 잘 설명하면 되고, 응집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혈액의 ABO식 혈액형, RH 혈액형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얘는 5점이고, 그다음 면역 체계와 수혈 관계 논술하기인데 다 수업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우리 몸의 방어 작용, 면역에서 갖는 중요성을 서술했는지, 그 다음에 혈액형에 따른 수혈 관계 가는 관계를 응집 반응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했을 때 체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고, 이 적합한 수혈을 위해 혈액의 보존, 유통 관리 과정에서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수혈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얘는 15점이에요. 저번에 논술 본 것처럼 이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써주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우리 1과학실에서 할 거예요. 여기 1과학실. 다른 과학실이랑은 이제 여러 실험이 좀 겹쳐가지고 1과학실에서 할 거고, 1과학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이제 4층 여기 운동장 쪽에 있는 곳에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3반에서 수업 듣기 때문에 6월 8일 월요일 4교시에 실험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판정은 언제 할 거냐면 요 판정이랑 논술 이 평가는 6월 11일 목요일 6교시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 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동시에 이제 목요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열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체열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원하는 사람만 할 건데, 첨단 공포증이라고 뾰족한 것을 잘 못 보거나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 공포증.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뽑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우병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피를 보면 어지럼증이 있거나 쓰러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안 쓰러질 것처럼 생겼네요. 자, 이런 사람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를 못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피를 안 뽑아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탐구 실험 했을 때 보고서 외에 소감문도 따로 작성할 건데, 요거는 리로스글로 짧게 작성할 거니까 핸드폰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실에서 볼 건데, 여러분들 교실에 있는 개별 태블릿 PC를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글로 적는, 실제로 펜을 가지고 글로 적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적는 거 선생님도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글씨를 내가 다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특히
글씨가 진짜 악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못 알아보는 경우에는 채점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차근차근. 알겠나요? 알겠어요? 요거 교실에 게시해 둘 테니까 한 번씩 보고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우리는 요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지 수행평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면역 방어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선천성 면역이랑 후천성 면역으로 나누어졌고, 선천성 면역에서는 외부 방어랑 내부 방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부 방어는 저번 시간에 요것을 배우면서 다 했고, 이제 외부 방어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내부 방어는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반응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식균 작용, 다른 말로 식세포 작용인데 서로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엇을 먹는 거예요? 균. 세포를 먹습니다. 누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침범한 세균들을 잡아먹는 것을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자, 우리 병원체는 대부분 조그만한 단세포 생물이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대장균, 이런 애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대식세포, 다른 말로 우리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서 큰 포식세포라고 하는데, 큰 포식세포가 요만하면 병원체는 요만해요. 그러면 병원체를 따라가서 큰 포식세포가 얘를 요 안쪽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안쪽으로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싸줘요. 이런 것들을 먹은 주머니 해가지고 식포라고 합니다. 요 식포를 누구랑 결합시키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리소좀이랑 결합시켜요. 리소좀 혹시 들어봤나요? 무슨 기능을 하죠? 온갖 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주머니에 감싸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감싸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세포질에 막 둥둥 떠다니면 아무거나 다 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주머니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리소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포로 둘러싼 이 병원체를 리소좀과 융합시켜요. 그러면 리소좀에 있던 효소가 여기로 가가지고 얘네들을 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체들이 분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가 병원체를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효소를 이용해 분해하는 작용으로 병원체 제거와 병원체 인식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막으로 된 주머니로 세포 소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 반응과 병원체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염증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나요? 염증이 뭐예요, 그러면? 부어오르는 거. 맞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부어오르게 됩니다. 우리 염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어떤 약을 처방받죠? 항생제는 세균을 제거하는 거고, 그치? 염증약인데 소염제 혹시 들어봤어요?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증 반응은 우리를 방어하는 작용인데 왜 심해지면 안 되는지 알겠죠? 이거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염증 반응과 병원체 제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이렇게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조그마한 구멍들이 조금씩 나 있어요. 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액체 성분과 조그마한 물질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혈구는 빠지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피부 아래쪽에는 큰 포식세포, 그 다음에 비만세포라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알겠나요? 비만세포는 비만을 일으키는 세포가 아니라 조금 커다랗게 생긴 이것저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긴 셀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시에 찔렸어요. 하필 피부를 뚫고 들어왔네요. 그럼 가시 위에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있었겠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병원체는 일단 큰 포식세포에 의해 가지고 식균 작용으로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체는 들어와 많은 양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백혈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할까? 전화하나요? 카톡? 노잼? 자, 볼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자,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관여를 하냐면 여기에 있던 비만 세포가 관여합니다. 비만 세포가 이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이혈관과 이혈관 보도록 하세요. 혈관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상처가 난 부위에는 붉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틈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죠. 그래서 히스타민은 요 틈을 넓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역과 관련된 물질들이 쭉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던 액체 성분도 쭉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어오르게 되는 거고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붉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구멍을 크게 만들어주냐? 이 백혈구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조금만 넓어져도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군인 백혈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병원체들을 식균 작용으로 제거를 합니다. 요 과정이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히스타민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가지고 조직액을 증가시키는데 조직액은 별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세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세포 사이사이의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의 틈이 넓어지게 되면 액체 성분이 쭉 빠져나오니까 조직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혈류가 증가하고 조직액이 증가해가지고 부어오르게 되고 그 다음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면역물질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킨 것은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많이 모이게 함이 그 이유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은 또 발열을 촉진시킵니다. 자, 왜 발열을 촉진시키냐면 선생님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 설명했을 때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설정 온도를 강제로 높인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 활동성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염된 부위에 열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감염 부위 온도가 증가해가지고 세균의 생장과 증식을 저해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통증은 왜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다쳤어. 그래도 안 아픈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몸은 아프게 진화하도록 진화가 됐을까요? 맞아요. 아프니까 여기 보라고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다쳐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봤더니 내 팔이 잘려 있는 거지. 그쵸? 어디 부딪혀서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그렇지만 통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잘린지 모르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처난지 모르고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 썩어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켜서 주의 집중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염제, 염증을 좀 없애는 약을 먹는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큰 포식세포에서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를 방출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리소좀에 있던 가수분해 효소를 방출시켜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큰 포식세포에 리소좀에 여러 가지를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얘를
막으로 둘러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아군 적군 가리는 거 필요 없이 다 분해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히스타민에 의해 가지고 큰 포식세포에 있던 리소솜에 있던 가수분해 효소들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효소들은 아군 적군 거리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분해해요. 맞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병원체까지 제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조직이 사라지게 되는 반응과 그 다음 조직이 계속 재생이 되는 반응이 서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조직이 이 방출된 리소솜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계속 분해가 되는 게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를 좀 낮춰주고 우리 몸의 재생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소염제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결국 히스타민에 의해서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면역 작용, 방어 작용이었어요. 자,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혈액형까지 다 나가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은 무엇이냐? 이 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별화돼가지고 이 항원에 대한 개별화돼가지고 방어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체내에 침입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 항원에만 반응하여 제거하는 방어작용으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림프구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는데 혹시 림프구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수업 시간에 언제? 뭐 설명하다가? 자, 우리 작은 창자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이랑 암주간이 있었고 지용성 물질은 모세혈관의 암주간으로 흡수가 된다 했는데 이 암주간의 정체가 림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한번 들어봤고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 조그만한 이게 관 같은 느낌인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맞나요? 간단히 우리 순환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우리 순환계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자, 림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림프가 다른 림프랑 쭉 연결돼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림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림프 중에서 조금씩 부어있는, 커있는, 뭉쳐있는 큰 여기에 있는데 얘는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목이 붓는데 여러분들 편도선 붓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편도가 뭐냐면 바로 이 림프절이에요.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왜 림프절이 붓게 되냐면 림프절 안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니까 여기가 발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편도선이 붓게 되는 게 바로 림프절이 커지게 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림프구의 생성과 분화인데 림프구는 별게 아니라 이 림프에서 많이 발견되는 백혈구다 해가지고 림프구입니다. 요거 글씨가 조금씩 밀렸으니까 여기 잘 당겨주면 되고, 자, 골수에 저번에 설명한 대로 골수에는 조혈모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 분화가 되는 림프구가 있는데 걔 이름을 비림프구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혈액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가슴쌤이라는 사이머스 이동해가지고 성숙 분화가 되는 림프구가 있는데 걔네들 림프구의 이름을 T 림프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수정을 하긴 했지만 얘를 B세포, T세포라고 썼는데 다 B림프구, T림프구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인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 성숙, 분화되고 나중에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가 되고 추가적으로 기억세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잘 적어주세요. 알겠죠?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됩니다. 그 다음에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가슴샘으로 이동한 후 성숙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T림프구와 그 다음에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됩니다. 요거 T세포 대신에 T림프구로 바꿔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큰 포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으로 이제 되는데, 일단 항원과 병원체를 잠깐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와 항원입니다. 병원체는 뭐였어요? 그렇죠.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들입니다. 그리고 항원은 무엇이냐면 외부 물질인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체와 항원은 정의가 좀 다르고 이 병원체가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얘가 병원체 A라고 하면 여기에는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물질로 인식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요. 이런 애들 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병원체 특정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단백질 등이 있어요. 근데 이 방어 작용은 병원체라기보다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외부 물질인 항원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병원체 B는 항원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따로 일어나게 되고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따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큰 포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습니다. 병원체 표면에는 항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병원체에 끌어들여 분해하는데 전부 다 분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원만 똑 뗍니다. 이 똑뗀 항원을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이때부터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제시된 항원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식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크게 체액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큰 포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고 항원을 자신의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요 글자가 이렇게 사실 이쪽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요 그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러분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보조 T 림프구는 큰 포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즉 보조 T 림프구가 큰 포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 T 림프구는 빠르게 증식해서 두 군데로 가는데 하나는 비활성인 상태인 세포독성 T 림프구, 또 하나는 이제 비활성인 상태인 B 림프구한테 갑니다. 일단 이 경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가 들어옵니다. 얘가 이제 인식을 해요. 항원이 들어왔네. 그럼 증식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비활성 상태인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항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빨리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정신 차린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갖고 얘가 활성화돼서 증식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보조 T 림프구가 비활성이었던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증식된 애는 누구한테 가냐면 감염된 세포한테 가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을 죽여요? 아니면 살리려고 노력해요? 살리려고 노력해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만 이 세포독성 T 림프구는 반대입니다. 너 감염됐네? 그럼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만나면 너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너 감염됐으니까 죽어 하고 얘를 죽입니다. 약간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여줍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에게 독성이 있는 T 림프구다 해가지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예, 우리 몸에 있던 세포인데 감염된 세포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걔를 직접 죽여가지고 더 이상 얘네들이 퍼지지 못하게 해줍니다. 자, 얘네들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직접 관여해 세포를 직접 죽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항원을 인식한 보조 T 림프구가 누구한테 가냐면 비활성화 상태인 B 림프구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를 만난 이 B 림프구는 이제 활성화되고 증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화가 되는데 분화가 되면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하나는 형질세포, 또 하나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세포는 뭐를 만드냐면 Y자 모양으로 생긴 항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항체는 약간 원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인데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체액에 넣어줘요. 혈관 같은데 혈액 속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을 따라서 항체가 이동하다가 자신이 공격할 항원을 만나게 되면 따닥따닥 붙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입체 구조랑 딱 맞는 항원과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형질세포가 아닌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애들이 있는데 기억세포는 뭐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침입한 항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 뭐가 좋죠?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과만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합하면 어떤 점이 우리한테 좋을까요? 일단 얘가 세균이라고 하면 잘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결합해 놓으면 잘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세포를 잘 감염시키지 않아요. 이가 독성 물질이라면 이 독성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눈에 띄겠죠. 느려지고 눈에 잘 띄니까 백혈구가 제거하기가 편해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 항체를 혈액이나 림프액 같이 우리 몸에 체액에 넣어주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담당합니다. 자,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합니다. 큰 포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에 반응하는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 증식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형질세포에서 생성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항원을 제거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큰 포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에 반응하는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 증식이 되고 그럼 B 림프구가 증식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초당 2,000개 정도를 만든다 그래요. 엄청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제거해 줍니다. 이 항체가 혈액, 림프 등에 들어있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항원에 대항하여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로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키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기억세포는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겠죠? 기억세포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어떤 주사를 만든 거예요? 백신이라는 주사를 만든 거예요. 백신은 굉장히 약화시킨 항원이나 아니면 병원성이 없는 항원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기억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 1차 면역 반응은 특정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고 2차 면역 반응은 이 항원이 우리 몸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항원 A라는 것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침입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큰 포식세포가 얘를 먹어가지고 항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보조트 림프구가 얘를 인식을 하고 보조트 림프구가 체액성 면역을 기준으로 하면 보조트 림프구가 비활성화 상태였던 비림프구한테 가고 비림프구가 증식하고 분화해가지고 형지세포가 만들어져야지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가 생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겠죠. 알겠죠? 그거 한번 볼게요.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결국엔 항원 A가 처음 침입했을 때 비림프구가 증식이 되고 분화해가지고 형지세포와 기억세포가 되고 형지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야지만 항원 A가 제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거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자, 얘는 항원이 침입한 시간인 거고 이 항체 농도예요. 자, 항원 A가 처음 들어왔어요. 항원 A를 처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왜 걸린다 그랬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5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5에서 7일 정도 아픈 이유가 아직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다가 1차 면역 반응 일어나니까 항체가 쭉 만들어지다가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감소하니까 형지세포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항체의 농도가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원 A를 두 번째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랑 두 번째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는 넣었을 때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항원을 주사했더니 거의 바로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항체의 생성 속도 볼게요. 그래프의 기울기 두 번째 넣었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항체의 절대적인 양을 보세요. 여기가 10, 20이 아니라 10, 100, 1000, 만입니다. 거의 몇 배예요? 거의 1000배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1차 면역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세포가 있었는데 두 번째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증식 분할을 더 빠르게 해가지고 더 많은 형지세포를 만들어요. 더 많은 형지세포가 더 빠르게 만들어지니까 더 많은 양의 항체가 더 빠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항원 A를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1차 면역 반응과 달리 2차 면역 반응에서는 기억세포로부터 형지세포 분화가 되므로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 기억세포는 다시 기억세포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리고 형지세포는 수명이 짧지만 기억세포는 수명이 수년 이상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체가 두 번째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플 틈이 없이 항원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픈 것도 모르고, 즉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온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항원 A를 두 번째 주사했을 때 항원 B도 같이 주사했는데 항원 B는 처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몇 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이건 뭐야? 항원 A에 대해서 따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원 B에 대해서 따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걸려가지고 항체
항원 B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체 B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 얘가 형질세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원 A가 1차 침입합니다. 그럼 잠복기를 거쳐요. 잠복기는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인데 큰 포식세포의 식균 작용부터 비림프구가 증식 분화할 때까지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잠복기에는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자 빠졌어요. 자, 그래서 비림프구의 증식 분화인데 두 번째 증식 분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고 대부분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항체 생성 속도나 양이 적어요. 그리고 항체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3번 과정에서는 항체 A와 항원 A가 항원 항체 반응으로 결합해가지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제거가 되면서 형질세포의 숫자는 감소하게 돼서 항체 농도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항원 A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 분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형질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항체가 빠르게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항체의 농도가 또 급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항원과 더 잘 붙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5번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원이 제거가 되면서 형질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항체의 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 7은 이제 항원 B를 처음 주사했을 때예요. 1차 면역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항원 A와 항원 B에 대한 면역 반응은 별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면역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결핍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원인은 바이러스, 골수세포 장애, 림프구 장애, 영양실조, 방사선 조사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면은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 뭐에 해당하죠?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을 하겠죠. 방금 배웠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HIV에 감염이 되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V에 감염이 되고 이제 감염된 시간인 거고 숫자예요. 파란색은 HIV의 숫자, 그 다음에 붉은색은 보조티 림프구의 숫자입니다. 처음에 침입했을 때 증가하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활성화되니까 이를 감소시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제거했나요? 못했죠. 자, 그럼 얘가 증식하다 보니까 보조티 림프구가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우리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이 되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세포를 터트리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HIV가 증가했더니 보조티 림프구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HIV가 어디에 숨어 살았다는 얘기예요? 보조티 림프구 안에 숨어 살다가 얘가 증식이 될 때 보조티 림프구를 파괴시키면서 나온다는 얘기. 알겠나요? 자, 그래서 HIV가 증가할 때 보조티 림프구를 파괴시키면서 나옵니다. 보조티 림프구의 기능이 뭐였죠?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이었어요. 얘가 없으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결핍이 되는데 후천성 면역이 결핍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는 감기에 걸려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사람의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됐을 때 체내 HIV와 보조트 림프구 그 다음 증상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감염 초기에는 HIV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인체의 면역 활동으로 대부분의 HIV가 제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HIV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보조티 림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HIV가 보조티 림프구 내에서 증식해서 보조티 림프구를 파괴하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보조티 림프구의 도움 없이는 비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병원체 무방비 상태인 면역 결핍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이 약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에서도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아니에요. 언제?
감염되고 대략 9에서 10년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감염이 됐을 때는 모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요새는 약이 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요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뉴스 봤더니 HIV를 직접 제거하는 약도 개발이 됐다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 결핍에 따른 세균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정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엔 증가가 했다가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이니까 세균을 죽여줘가지고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적 방어작용의 결핍이에요. 세포가 쭉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더 이상 증가하진 않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더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지금 선천성 면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선천성 면역이 결핍이 되게 되면 선천성 면역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선천성 면역이 없으면 이 큰 포식 세포가 항원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얘는 둘 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균수가 감소하지 못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일어나야지만 후천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일단 항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자 모양인데 긴 사슬과 짧은 사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Y자 모양의 끝에는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체 구조와 꼭 맞는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얘 지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동그란 항원과 뾰족한 항원이 있는데 동그란 거에 결합하겠죠. 이 뾰족한 거랑 얘랑 결합을 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항원은 특정 항체와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즉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와 입체 구조가 맞는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항체 Y자 모양의 단백질로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고 항원과 결합합니다. 이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내려주거나 요거 통째로 이렇게 올려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로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 액체 성분에 녹아 있어요. 우리 혈액의 액체 성분을 뭐라 그러죠?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청도 많이 들어볼 건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혈청은 혈장에서 피브린 오겐이라는 것만 제거해 준 것을 혈청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항원항체 반응에서 혈청 혹은 혈장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 항체가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체가 자신의 항원 결합 부위와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것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고 항원과 항체가 결합했을 때는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응집을 유도하거나 침전을 유도합니다. 독성은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다음 독성 물질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우리 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뭉치게 해주는 거고 뭉쳐서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큰 포식세포와 같은 대장균이 보기가 편하겠죠? 발견하기 쉬워가지고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의 응집, 침전, 중화해서 큰 포식세포가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